대선 후보의 가족이나 재산, 특권, 갑질 등을 서로 비판하는 어떤 네거티브나 또 TV 토론 등을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저들 중에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겠느냐. 저들 스스로가 재산관계나 살아온 관계를 보면 기득권층이지 않느냐, 특수 기득권에 속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보통 서민들이요, 빚을 빼고 나면 순자산이 3억이 안 됩니다. 2억 8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민 평균 자산이요, 집집마다요. 자, 거기에 살아가는 거 빠듯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치러야 될 부분,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을 취직시키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자식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노후가 그래도 비참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소박한 꿈일 거고, 이 과정에서 집 하나라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보편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꿈일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중산층하고 서민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산층이 붕괴되어서 이제 중산층이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보면요, 제가 하루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솔직히 너무나 빤한 현실 속에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자, 대선에 나온 사람들 특수 기득권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집을 사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이 부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갑질을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금전적 이해 때문에 벌이고 있는 어떤 추잡한 행태들,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태들,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해온 방식, 이런 부분을 보면 솔직히 사람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 지도자나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요, 한 보름 전에요, 민생과 멀리 떨어진 지도층, 민심 동떨어진 정책 법안 우려라는 이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지도층의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순자산 격차가 2015년은 5.6배였는데 2017년에는 5.89배로 더 늘어났다. 부동산 10배 이상 차이가 날 듯하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고위법관 등 사회 지도층과 일반 국민의 자산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양극화 현상이 한마디로 지도층과 서민들 간의 격차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 탓에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예금 외에 다양한 자산을 가진 사회 지도층이 재산 불리기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정책이나 정보, 그 다음에 커넥션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한 정보를 가지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위를 재산 정식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일반 국민의 재산 격차가 확대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지도층이 계층의 이익을 지키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에 나서기 쉽게 되고, 민생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거나 민심을 읽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법 관점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
경우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순자산 증가 속도가 저소득층의 순자산 증가 속도보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빨라지고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8배 이상 국민과 차이나고 부동산은 10배 이상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어떤 기득권층이 대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언급을 하지만은 그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고 터지는 스캔들이나 네거티브 검증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기득권층으로서의 갑질에 불과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오원 존스라는 영국 사람이 지은 기득권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기득권층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어떻게 생겨났나, 도대체 기득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데, 기득권층은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지배계층, 엘리트 집단,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이 작가는 다수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로 정의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수 권력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치가 언론계, 거물, 기업인과 금융업자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기득권층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것이 1955년에 영국의 보수 저널리스트 헨리 페얼리의 고전 칼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페얼리는 기득권층을 함께 어울리고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권력자들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득권층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집단인데요. 현재의 기득권층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공유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도전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모든 부분, 그런 집단, 사람, 생각들을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고 위험한 걸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즉 그 사고방식의 기본은 이것이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비범한 기업인, 금융인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알아서 최선의 길을 찾는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각종 규제는 뛰어난 개인들의 재능 발휘를 방해할 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득권층이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는 보편적인 행동이라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허구헌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라면서 보수 진영을 타락시키면서 하는 말과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매일 보수인 양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득권층의 나팔수 내지 앞잡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유시장이라는 신념이 토대가 된 자유방임주의인데, 이 뿌리에는 부와 권력을 체계적으로 최상류층에 재분배하는 데 앞장서온 겉으로만 우익인 선동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득권층을 결속시켜주는 것이 공통의 사고방식인데 재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안 봤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삼성, 이재용 간에 어떻게 쉽게 돈을 수십, 수백억을 연결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들은 오죽하며 박근혜만 문제겠습니까?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냐는 겁니다. 서로요, 안보에서 마치 엄청 다른 집단인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제에서 아주 사회계획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척하고 하지, 서로 간에 자식이나 가족도 특권, 갑질, 특혜, 탈세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집단이라는 겁니다. 재산 축적까지 보면요. 그래서 도대체 다를 바가 없는 기득권층들의 자기들끼리 갑철순이 아바타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자와 이자가 A와 B가 아주 다르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자, 재정적 상호 연관, 해전문 인사,
이를 통해 부와 권력의 집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있던 사람이 문재인 가고, 문재인 있던 사람이 안철수 가고, 이명박 있던 사람이 박근혜 가고. 자, 세상을 농락하는 먹튀의 기절이라는 이런 부제목이 제가 소개하는 이 책 기득권층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네트워크인 영국의 기득권층을 낱낱이 해고하고 정치 경제적 폐해를 고발하는데요. 이 사람은 2011년 하층계급의 현실을 파헤친 차브라는 책을 내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동가들의 이론적 토대 위에 정치 엘리트, 기업 엘리트, 주류 언론인, 그리고 싱크탱크 등이 강력한 연주를 형성하고 대기업 후원은 끈끈한 연결고리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소수의 소유주가 지배하는 주류 언론은 기득권의 대들보다 기득권층의 정책과 관념을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파하고 정계, 재계, 언론계를 서로 넘나드는 헤저모니 인사는 유착을 더욱 강화한다. 행정부도 기득권층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며 공생관계를 구축한다. 기득권을 통해 작동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다. 국가는 부자와 대기업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언제나 구제해준다. 탐욕으로 무너진 기업과 은행들에 제공되는 구제금융은 엄청나다. 지금 오늘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대우조선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IMF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항상 이들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해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교묘한 조세의 피를 끝없이 한다. 이재용 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주식 사서 승계하면 될 일을 결국 돈 안 내고 세금 안 내려고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과 자기가 구속되고 나라가 거들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국가 보조금의 수혜자로 국가에 의존하면서 빈대나 밥벌레로 이렇게 치부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득권끼리 지금 나서가지고 TV 토론을 지켜보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엄청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엄청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보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득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되어도요 이 세상은 안 바뀝니다.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재벌과 붙어먹는가. 김대중 정권 때 IMF를 핑계 삼아 구조조정을 하고 벤처를 양성한다면서 어떻게 나라를 거들내는가. 또 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거들내는가. 이명박이 잘 보여줬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박근혜가 어떻게 한마디로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무너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득권에서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던 노무현조차 오랜 법조인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법조인과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기득권에 올랐었고 결국 그 기득권 네트워크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 본인이 불행하게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자, 이번 대선에 마치 거대한 담론이 있는 것처럼 누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허구헌날요. 댓글 달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의 영혼을 아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주말에 제 블로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글을 써서 저를 공격을 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은 서민의 위치에서 서민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적이 아니라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과 제가 동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요.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마세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수리해 가야지 이번 대선의 결과로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꿈에서 깨어나면 더 아픈 법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민정책, 중산층 정책 이야기 하지만요. 이번 대선은 기득권들 후보 간의 게임이고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은 곧 잊혀져 갈 겁니다. 이 나라는 기득층들 네트워크에서 굴러갈 것이고요.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현실을 깨달아서 들고 일어나야죠. 프랑스는 이번 대선의 1, 2위를 앙마리수라는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나선 마크롱과 그 다음에 국민전선이라는 거구전선 후보 르펜을 결선 투표에 보냈습니다. 기존의 우파연합 공화당의 후보나 기존의 사회당의 후보 벌써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프랑스 대선을 보면 자, 유럽의 미국의 정치 선진국의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